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 만기를 맞아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24일 0시 이후 석방 예정인 김만배 씨를 비롯해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잇따라 풀려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선 불복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이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사진이 어제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딸의 모습을 대내외에 잇따라 공개하는 속내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지 1년 만인데요. 취재진 앞에선 남 변호사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오는 24일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까지 석방이 되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욱 변호사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를 상대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지난해 11월 1,800억대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변호사는 오늘 0시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여만 원을 전달하고 지난 19일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 등에게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 변호사는 어제도 이와 관련해 밤 10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남 변호사와 함께 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오는 24일 석방을 앞두고 있어 지난달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을 비롯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석방 이후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주장을 쏟아낸 것처럼 남 변호사와 김 씨도 법정으로 가며 이 대표의 불리한 폭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진상 실장.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실장을 불러 구속영장에 적시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정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팀과의 유착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알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실장은 줄곧 검찰에 대질 신문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 대질 조사하겠다고 준비했어요. 뭐 얼마든지 하죠. 말씀 당연하죠. 검찰이 정 실장의 조사 태도를 영상 녹화 등으로 남기는 차원에서 대질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검찰은 이미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대질 신문을 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정 실장 측은 영장 발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영장 발부의 적정성을 다시 따지는 구속 적부심 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은 어제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새벽에 풀려난 남욱 변호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자가 왜 마련해 주신 건가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지금 법정에서는 왜 진술과 태도를 바꾸신 건가요? 대장동 고문 누굽니까? 김용한테 6억 간 거 직접 대장동 확인하셨습니까? 누굽니까? 예, 이 보신 것처럼 이제 기자들이 뭐 질문들을 계속 이제 쏟아냈는데 네네. 답변을 하나도 하질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남욱 변호사에게 이제 남은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단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새벽 0시였거든요. 그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게 작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은 382일 만인데요. 원래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끝날 때쯤에 다시 추가 그 기소가 돼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그래서 6개월이 더 추가가 된 거고 예. 거기에다가 검찰에서 구속 기간이 20일까지 됐는데 한 10여일 정도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합쳐가지고 382일 만에 나왔는데 그 구치소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형기를 다 마쳤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본인 재판 하고 있으니까 본인 재판에 대해서 다 출석을 갖다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범과의 그런 재판 말고 김용 그다음 좀 있으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기소가 될 것 같은데 예. 거기에 핵심 증인이 될 것이고 그다음 만약에 혹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도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그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에 출석하느라고 바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가 출소를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폭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결국의 핵심은 그 남욱 변호사가 진술이 달라지느냐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법원 판례에 예. 따르면 어떤 금품 수수권이 있고 피고인이 거기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진술만으로 이제 증거가 되려면 그 진술에는 합리적인 신빙성,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신빙성을 갖춰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진술이 1년 전과 지금 바뀌는 상황에서 이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는지가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외부에서 다시 그 유동규 씨처럼 외부에서 기자들 만나서 좀 폭로전을 이어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십니까? 그건 아마 개개인의 성격이고 그럴 텐데 그 폭로전을 했을 때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언론과의 지금 어떠한 스킨십을 하고 예. 있는지 보이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해서는 똑같이 폭로전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심이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24일이면 이제 김만배 씨도 예. 이제 출소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대장동 일당은 다 출소를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는 그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모친상 때문에 사흘 늦게 이제 출소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대개는 그 부인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부인하다 계속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이 처음엔 인정하다가 나중에 혐의를 부인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에 심경을 그 변화를 일으키고 아니면 뭐 변호사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 형량에도 좀 그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하고 풀려나 있는 상황하고 재판에 임하는 심경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네. 얼마나 이제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가 그 진실을 자백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나 수사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실제로 변호사님이 이제 실제 재판에서 네네. 이렇게 이제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꽤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적지 보면? 않죠. 네네. 그러면 이제 부인에서 인정으로 갔을 경우, 인정에서 부인으로 갔을 경우 그 두 가지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부인에서 인정으로 갔을 경우에 재판에서 그 증거를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거는 거의 뭐 한 90% 이상 100%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예.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판사님한테 처음에는 인지상정상 내가 다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인을 했는데 뭐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워낙 그 꼼꼼하게 따져 들어와 가지고 내가 더 이상 부인을 할 수 없게 됐으니 네. 이제 자백을 하니까 대신에 형량을 뭐 2년 할 걸 1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구속할 거를 집행유예로 풀어주신다든지 그렇게 선처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욱이나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이 번복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 본인들한테는 뭐 유리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리할 거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그 영향은요.
공범이 자백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흔들려요. 다 같이 부인을 갖다 하면은 나도 끝까지 부인해야지 그러는데 괜히 나만 부인하고 있으면 나만 바보 되고 나만 가장 큰 혐의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김만배 씨나 이제 남욱 그 변호사에게 대해서도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남욱 변호사 이야기 해봤고요. 정진상 실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기간 20일 동안 어쨌든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는데 어저께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부분을 좀 캐묻게 될까요? 지금 4개의 혐의로 아마 계속된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4개 혐의 공통적인 게 돈을 받았는지 여부,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여부, 이제 마지막으로는 잘 아시는 이재명 대표와의 그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이 3가지를 핵심으로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유동규 본부장도 그렇고 지금 전희선 실장도 그렇고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이제 진술만으로 좀 조사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 이 사안의 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은 앞서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 신문을 요청한 바가 있고 검찰은 거부를 했고 그리고 유동규 씨는 뭐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대질 신문이 이어진다면 정진상 씨와 유동규 씨 어느 쪽에 좀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쪽이 좀 낫습니까? 일단 대질 조사는요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검사가 수사기관이 재량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대질 조사를 요구했는데 뭐 거부됐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진상 씨가 대질 조사 요구했다고 그래가 전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질 조사하는 게 본인한테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왜 그럴까? 유동규보다 내가 형이고 그다음 유동규보다 내가 직급도 높았고 내가 항상 유동규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질 조사해가지고 내가 큰 소리 치면은 유동규가 좀 뭐라 그럴까 움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번째는 대외적으로 내가 대질 조사를 요구했는데 만약에 이제 검찰이나 유동규가 피했다. 그럼 나는 당당하고 검찰이나 유동규가 오히려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도 이제 대질 조사 같은 데 참여를 쭉 해보면 그 가운데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 가지고 진실이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실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인데 제 생각에 이렇게 대질 조사를 갖다가 했을 때 더군다나 이번 대질 조사는 다 영상으로 녹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이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진상 씨한테 과연 그렇게 유리할까? 그건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제 생각에는 검찰이 대질 조사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생각도 마찬가지십니까? 어떻게? 저는 대질 조사 이건 결국은 진실을 말하는 쪽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사로 인해서 밝혀지겠죠. 왜냐하면 대질 신문은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한쪽은 진실을 말할 때 주로 이제 행하는 수사 기법이거든요. 그럼 대질 신문을 하다 보면 특징이 거짓말을 말한 쪽은 계속 증거와 상대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엔 그게 명명백백히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실을 얘기한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 측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한지를 다시 따져보는 구속적부심 신청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만약에 이제 구속적부심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구속이 적당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를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속적부심은 다른 판사가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주 조그만 법원이라서 판사가 그 판사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번에 이제 김 부장 외에 다른 판사가 구속적부심을 하는데 제 생각에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예요. 예컨대 이제 피해자하고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합의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님 어쨌든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좀 미리 풀어주십시오. 이런 게 구속적부심 대부분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다음에 구속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만약에 진짜로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다른 판사에 의해서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진상에 대한 구속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정진상 씨 측에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구속 영장에 대해서 이제 쓰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왜냐하면 체포 영장이 기각이 됐고 이제 구속 영장에 대한 3가지 요건, 이제 증거 인멸, 그다음에 도주 우려, 그다음에 주거 불변명인데. 뭐 증거 인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주거도 명확하게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도주 우려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속 적부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그 과거에 체포영장 기각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면밀히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도 아까 그 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그 법원에 이제 다른 판사님이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영장 심사를 한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판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 판사가 판단했던 거를 본인이 그 사안을 뒤집어야 되는 사안도 있어서 분명히 부담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짧고 부담감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 조사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에 빠르면 이달 중에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정진상 씨에 대해서 한두 번 더 조사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방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소환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웬만한 이유 가지고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참 사상 초유의 현직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 포토라인에 쓰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참 우리나라 정치사상 그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 실장이나 김 부원장에게 보거나 아니면 지휘를 내렸는지 이 부분이 이제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나는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지금 그 주의 측근들을 최측근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수사보다 전격적으로 바꾼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최종 연관성은 타겟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재판부도 하지만 뭐 최근에 유동규 본부장의 뭐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뭔가 검찰과 딜을 한 게 아니냐 불구속 수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조사 그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정부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소환과 그리고 이제 체포는 다르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소환을 했을 때 오질 않아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게 방탄 국회가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아무런 여태까지 뭐 무검 유죄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명분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만 그 대체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그 처신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 내내 외부 일정 없이 칩거하면서 민생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실장의 구속에 대해선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적었습니다.
최측근의 이딴 구속을 현 정부의 야당 파괴 시도로 규정하고 자신은 야당 대표로서 민생을 지키는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일에도 국가가 나서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긴급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 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시킬 이유라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외부 일정 없이 칩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의 민생 메시지 주력은 사법 리스크 대신 현 정부 실정을 부각하며 리더십이 시험에 몰린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건의 논평을 쏟아내며 정 실장 구속이 사필 규정이라며 곧 진짜 몸통도 드러날 거라며 이 대표를 겨눴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야당 의원 7명이 함께 연단에 섰는데요. 인원도 최대지만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참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선 불복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손팻말이 가득한 집회 연단 위에 야의원 7명이 함께 섰습니다. 민주당에선 오선 중진 안민석 의원 등 6명이 나왔고 위장 탈당 논란에 민형배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는 주장도 꺼내들었습니다. 인간 사냥을 멈추어라! 반성하지도 않을 것이며 멈추지도 않을 것이면 이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 야당 의원들의 단체 참여에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선전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저 선동꾼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불복이라며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의원은 죽음마저 정파적 이익으로 계산하는 죽음의 환전상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참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정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당에서 가타부타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에 담긴 국민의 뜻을 새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핵심 측근 2명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사이의 공방도 한층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전해드린 대로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까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사는 이제 이재명 대표밖에 남지 않았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해진 수순대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현 정부가 민생, 그다음에 상생 협력,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는 꺼냈는데 정작 6개월이 지난 현재는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갈등과 정치 불신, 그다음에 정치 보복 수사, 그러니까 검찰만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던 부분들, 지금 구속 접부심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예.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대장동 일당 수사를 1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 유동규와 남욱 그다음에 김만배 이렇게 재판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포섭하고 검찰 구속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 책임을 묻겠다라는
아주 다분히 의도된 정치 보복성 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맞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주말 동안 이제 외부 일정 없이 집거를 하면서 SNS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말이 꽤 오래전에 어떤 범죄자가 했던 말하고 아주 한 글자만 바꿔가지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 몇 년 전 얘기니까 대단히 상투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라 할 경우에 그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 하시기에는 많이 나간 얘기다. 즉 본인이 이 수사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고 억울하다고 할 경우에는 스스로 국민들을 설득할 뭔가를 얘기해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수사 대상자 스스로가 이 수사의 성격을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께서 판단할 여지를 주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갖거나 설득이 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이런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말 동안 외부 일정이 없었다는 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있었던 일정을 취소한 거였습니까? 아니, 쭉 그동안 주말에는요 당대표 일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 정치연하냐 이런 부분을 주말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숙지하시고 다시 월요일 날 이제 메시지 검토하시고 그래서 주말 일정은 늘 없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도 죄 있게 만드는 게 검찰이다. 그 이면에는 기소권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소하겠어 해버리면 어느 정도의 증거 조작을 통해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도에 유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에 검찰이 한 개인을 간첩으로 몰아서 기소를 하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 공문이 발견되면서 공소권 없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죄를 판결됐지만 그 사람 인생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소했던 그 22비서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 이분은 정직 1개월 받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검찰 기소권을 망가지고 잘못 간첩 조작 사건 했던 검사는 1개월 정직 먹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런 게 검찰의 무서운 기소권이다. 그래서 이 검찰의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정진상, 뭐 김용, 이재명 대표까지 향하는 이 수사가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분명히 검찰은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조작된 거라든지 공소권을 남용했다든지 이런 게 참 밝혀졌을 때는 검찰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다. 저는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과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검찰의 기소권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주체가 누굽니까? 검찰이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유우성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 예 외에 다른 예가 또 있나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검찰의 수사가 뭔가 증거를 조작을 했다거나 뭐 기소권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거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침소봉대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기소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최근의 것이 생각나는 것이고 역대 군사 정권 시절에 검찰이 권력의 신여로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소권 남용했던 게 있고 그래서 재심을 통해서 20년, 30년 만에 간첩 사건이 무죄로 되는 것들은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검찰의 지금 수사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본인들이 이게 잘못된 무리한 기소, 공소권 남용이 드러났을 때 검찰 조직이 굉장히 큰 어떤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군사정권이 아닌데 군사정권 말씀하시면 그렇게 느끼시는 분 오해하시죠.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뭐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그리고 혹시나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이게 조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럴 공산이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검찰 자체가 최근에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쳤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유동규, 그다음에 김만배, 남욱 이 세 사람의 진술에 근거한 공소 유지가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이지 재판 과정에 가면요. 재판부는 조금 더 어떤 피의자나 검찰이나 공소권 유지하려는 부분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증거 능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한두 가지만 깨져도요. 공소권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허술한 부분이 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 과정에 가면 조금 검찰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죠. 자, 이 자리에서 야권 의원 7명이 참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들이 먼저 촛불의 추억에 취한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다 자빠집니다. 주말마다 선전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저 선동꾼입니다.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그게 이재명 대표의 탓이고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정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당에서 가타부타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문제를 삼는 이 국민의힘 여당이야말로 참 어처구니 없고. 예, 뭐 물론 뭐 당 지도부에서는 당의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 7명이나 참여를 했다는 것은 물론 뭐 무소속 의원도 있지만 7명이나 이제 참여를 했다는 것은 이게 대선 불복이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면 7명만 나갔겠습니까? 한 못해도 절반 이상은 나가야죠. 그러니까 169명 중에 7명인데 저분들 이제 의원님들 성향 자체가 뭐 김용민 의원도 처음부터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오죽하면 저렇게 뭐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저렇게 국민들의 어떤 요청에 같이 동참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대선 불복이다? 그렇지 않죠. 저런 형식으로 대선 불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 주조로 4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이제 촛불 집회에 시민들이 모인 거예요. 저거는 우리 당이 나섰거나 저 7명이 40만 명을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저기에 어떤 이론으로 참여를 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저 집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것들은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자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MBC에 대한 언론 탄압 부분들. 그러니까 국회를 향해서 이 XX라는 비속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 기억이 안 난다, 이제는 사실무근이고 가짜 뉴스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현 정부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몇 분이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갔다. 저는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6개월이 지난 현 정부가 이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무엇 하나 제대로 안정적인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과 어떤 같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당 차원에서 나가면요.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을 견인할 수 있죠. 하지만 당은 현재는 당 내에서, 원내에서 국민의힘과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 말로써 타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게 지금 민주당이 어떤 대선 불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7명이 나갔다 해서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도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면 이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대표자의 성격인데 과연 저 집회에 나가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것이 지역 주민의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갖는 의미가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받아서 그것을 정제해서 그 국민의 뜻을 잘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하고 또 당선이 되면 그 틀 안에서 대의제 정치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를 합니다.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정당에서
그 국민의 의사를 받아서 뭔가 정제돼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시스템에서는 이분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몇 명 안 된다고 당 전체 의사가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시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이런 분들 공천 잘못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 자꾸 안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대중선동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국민 분열을,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고 보십시오. 169석 이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 국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요.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국회 안에서 뭘 못하는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고도 왜 밖에 나가서 이러느냐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 발언에 이어서 사진 촬영 당시 조명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개, 3개의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예, 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심장병 아동의 집 방문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대통령실의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뭐 조명 사용 여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사실 그 당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처음부터 이 조명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장경태 의원이 이런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다가 결국은 이것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기획된 거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거가 굉장히 박약한 것을 들고 나와서 이걸 또 며칠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뭐 외신이라든지 어떤 전문가의 주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거의 근거가 없는, 즉 어떤 뭐 커뮤니티에 나온 글이라든지 SNS에 본인 의견을 어떤 네티즌이 의견을 얘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 되고 나서부터 대단히 이 가볍고 좀 근거가 없는 너무 급한 그런 정책 공세를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스스로 다시 자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뭐 대통령실이 뭐 허위 사실 유포다. 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뭐 외신 인용한 것도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 보면은 저도 이제 육안으로 봐도 사진 자체가 뭐 그림자 생기는 부분이나 뭐 이 명암 자체가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전문가들 눈에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장도 있었고 저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근거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가셔서 연출된 선행을 한 건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선행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문제라고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이 선행을 통해서 이 어려운 가난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진을 찍으려면 이 어두운 그런 장소에서는 조명이 필요하다. 뭐 조명이 좀 쓰면 어때요? 근데 조명 절대 쓴 적 없다 하면서 이게 논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조명을 안 썼고 그 SDR에 있는 조명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허위다.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그냥 인정하고 가면 끝날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비서고 국회에 대해서 EXX든 바이든 날리면이든 그냥 내가 사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뭐 송구했다. 제가 좀 주의를 못 기울였다. 하고 툭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이게 MBC까지 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헌정 질서까지 오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출된 선행? 연출됐든 어쨌든 선행을 했잖아요. 근데 선행을 하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니까. 그럼 이제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문제를 야당에서 지적을 합니다. 아, 조명 사용했다. 이래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이게 가짜 뉴스다,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가는 게 대통령실이 대응을 잘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이상하게 바뀌는데요. 선행이란 말씀 처음 들었고요. 그럼 선행인데 조명 쓰는 게 무슨 문제냐. 정말 합리적인 얘기예요. 근데 왜 조명 문제를 맨 처음에 애초에 왜 제기를 하셨죠? 아 그러니까 그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건 연출된 선행에서 연출이 빈검 포르노에 가깝기 때문에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장경태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행이 초점이 있으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너무 과도한 지적인 것 같다. 그래서 조명도 필요해서 이 어려운 친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과도한 정치공세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대통령실이 성숙된 대응이지 않냐. 라는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 써도 괜찮다는 얘기죠? 저는 뭐 조명을 썼으면 썼다고 얘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뭐 조명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민주당 정경태 의원과 이제 전문가들이 외신에서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조명은 저희가 이제 뭐 스튜디오 촬영할 때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그 조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세워놓고 하는 촬영 조명을 한 2-3개 정도 세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화면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아이들과 실내에서 이야기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은, 자, 지금 장면입니다. 지금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조명이 일관되지 않고 갑자기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요. 이제 그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런 촬영 나갈 때 ENG 카메라라고 방송사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 앞에도 이제 조명이 달려 있는데 그 조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아서 요즘에는 일반 조명이랑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졌다 밝아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ENG 카메라의 조명이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반 스튜디오 정말 그것을 위한 조명이 아니라. 그렇죠. 저기 뭐 조명팀이 나가가지고 무슨 드라마 찍듯이 그렇게 몇 명이 조명을 들고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 근거를 드는 게 제가 어딜 보니까 이 조명을 썼다고 주장하신 분의 게시물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눈동자를 확대를 해서 거기에 몇 명의 사람이 비치는데 그 사람들이 조명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 하면서 막 선동을 하는데 이걸 인용해서 지금 조명을 썼다. 기획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국민들께서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냥 대통령실이 너무 과잉 반응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북한이 공개한 화성 17형 ICBM 발사 영상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처럼 편집이 됐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김정은은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ICBM 부대의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력이 11월 18일을 가리키자 웅장한 배경음과 함께 화성 17형 ICBM이 경납고에서 나와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미사일 근처에서 막바지 점검을 한 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장병. 김정은 위원장을 얼싸안고 환호하는 장병 모두 전략군사나 ICBM 부대 일원들입니다. 전통적인 북한 군복이 아닌 사막용으로 불리는 밝은 색상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들이 ICBM 전담 부대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과 모든 전술 핵 운용 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북한은 총참모부 산하 미사일 전담 부대인 전략군을 운영하고 있고 이 아래에 ICBM만 담당하는 부대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왔는데 실체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부대 공개는 ICBM 실전 배치 준비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됐잖아요. 핵이 실리는 건 김정은이 통제를 한다고 여기 핵무력 정책법에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김정은이 통제할 수 있는 부대가 전략사령부고요. 북한은 후대들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핵 선제 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8일 ICBM 발사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딸과 함께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핵 세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인데 주요 7개 나라 G7 국가들은 북한의 이번 ICBM 도발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ICBM 발사 장면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을 뒤에서 끌어안은 채 지켜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환호하자 딸이 박수로 화답하는 모습도 어제 조선중앙TV를 통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김 위원장이 딸과 동행한 모습이 이틀 연속 공개된 겁니다. 이것이 후대한테 계속 물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서사에 자기의 자식을 동원했다라고. G7은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면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조처와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을 긴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앞둔 가운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5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과정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까지 처음 공개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최되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참가할 예정인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이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 G7 외무장관들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자, 어떤 조처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조처가 가지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2017년도에 북한이 그때도 미사일을 27차례 발사하고 그리고 9월 달에는 제6차 핵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될 때 트리거 조항이 있어요. 그 트리거 조항이 뭐냐면은 원유하고 정유 제품 그걸 갖다가 이제 원유는 400만 배럴, 정유 제품은 50만 배럴 이렇게 1년 동안 그것만 이제 수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네. 그리고 나서 트리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만일 북한이 이런 안보리의 결의안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걸 더 줄인다고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게 트리거 조항이고 이게 바로 추가적인 조치인데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그랬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만 몇 번 열렸냐 하면 오늘 열리는 것까지 합하면 8번 열려요. 네. 그런데 여태껏 열린 것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한 번도 통과 못 시켰단 말이죠. 심지어 지난 5월 달에는 공개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부결됐어요. 이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비토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얘기한 추가적인 조처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안보리 결의안 통과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G7에서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5월 달에도 실제로 안보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그때도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조처를 G7 외무부 장관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가 반대하기 때문에 결의안 통과는 좀 난망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런가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ICBM 화성 17형 성공을 과시하면서 딸 사진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보시죠.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좋은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네, 보신 것처럼 김 위원장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파격 행보를 보인 건데 김 위원장 3남매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둘째 딸을 공개한 이유 특별히 있을까요? 이설주하고 김정은하고 결혼한 게 2009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아기를 놓은 게 2010년이고요.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제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저 아이가 2010년생 김주혜라고 알려져 있는 예. 딸아이고요. 세 번째 아이가 2017년생인데 그 아이는 성별이 아직은 뭔지 이렇게 잘 포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딸을 이제 어찌됐든 둘째를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의미는 첫째는 만일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4대 세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개는 굉장히 꺼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들은 안 데리고 나오는 대신에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딸은 왜 데리고 나왔을까? 네. 이게 바로 노동신문에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동신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대의 밝은 웃음과 고운 꿈을 위해서 평화 수호의 위력한 복음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네. 4세대잖아요. 어찌됐든지 네. 간에. 그래서 나 뒤에 오는 우리의 그 후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 했으니까 고운 꿈을 위해서 평화 수호를 네.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비핵화할 그런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무슨 지금 저걸 보면서 예민 정신을 보여줬다, 딸의 사랑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걸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둘째 딸이 그 지금 공개 안 된 그 아들, 첫째 아들의 그 지금 김 여정이 김정은한테 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나리오가 이제 몇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럴 수가 있겠죠. 우선 첫째 아들이 정말 건강하고 네. 그렇게 해서 4대 세습으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4대 세습으로 가는 거고요. 예. 만일 이번에 공개한 것이 첫째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 그래서 그 딸을 4대 세습자로 인정을 하면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쪽인지 아는 것은 오로지 이제 김정은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세습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설령 첫 번째 자기 오빠가 예. 나중에 4대 세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주혜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나중에는 할 수는 있겠죠. 네. 지금 김주혜가 이제 공개된 게 대략 우리 나이로 한 10살, 그 만으로 한 10살 정도, 11살 이 정도 나이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김정은이 처음 그 언론이랄까요? 이제 외부에 공개된 건 언제였습니까? 그 김정은이 공개된 것은 김정은이가 2007년 정도 될 거예요. 예. 이제 그 전에도 김정은 해서 네. 이게 이름이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게 많이 논의가 됐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언론에서 김정은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김정은으로 밝혀졌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늦게 그러니까 나이가 그때 당시로 봐서는 김정은이가 1995년생이니까 5년생이면은 1985년생이니까 그때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공개가 됐다라고 봐야죠. 예. 전통적으로 북한은 이렇게 세습할 자기의 그 후대들을 언론에 공개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공개가 됐다라고 봐야죠. 네, 그럼 이제 북한이 핵을 4대 세습하겠다는 의지 만천하에 드러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이 핵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착잡한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그 김정은이가 그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런 내민 정신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추수 기간이잖아요. 오히려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그런 추수하는 기간에 가서 농부들하고 같이 추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전 세계를 핵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세상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10살도 채 될까 말까한 그런 아이를 저런 현장에 데리고 가서 저걸 보여주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논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팔다리를 묶고 무릎까지 꿇게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봉쇄를 참다 못한 시민들이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고강도 방역에도 중국의 코로나 환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항하는 한 여성의 양손이 묶이고 과격하게 제압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다른 여성도 팔과 다리가 묶인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20대 여성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중국 방역 당국자들인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충돌한 겁니다. 무릎까지 꿇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당국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하이주구 공안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들은 핵상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부터 봉쇄 조치가 내려진 하이주구에선 검사 그만을 외치는 대규모 무력 시위가 벌어질 정도로 불만이 팽배합니다. 3년째 이어진 제로 코로나 방침에 민심은 악화하고 있지만 신규 감염자가 나흘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면서 현지 방역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마치 가을과 작별을 고하듯 은행나뭇잎이 땅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따뜻했던 남쪽 지방에도 가을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풍경을 담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 은행나무 숲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숲에서 은행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바닥에 떨어진 노란 은행잎을 모아서 길 한가운데 하트를 만들어놨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내려다봤는데요. 비스듬히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받은 은행나무 숲이 마치 한 폭의 추상화 같기도 합니다. 네, 낙동강 옆에 있는 이 다산면 은행나무 숲,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요? 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이 숲은 넓은 하천 부지에 은행나무 3천여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요. 오래전 누군가가 심은 이후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자라나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이 숲의 매력입니다. 위치도 외진 곳에 있어서 찾아가기 힘들었는데요. 얼마 전 가을 비대면 관광지 백선에 선정된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숲 전체가 노란 옷을 입었다가 이렇게 수명을 다하면 나뭇가지 밑으로 은행잎이 사뿐히 내려앉아서 장관을 이룹니다. 네,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가을과 잠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오종찬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개는 오전에 서서히 걷히겠지만 하늘에는 구름이 점점 많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은 오늘 대기질이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1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대전은 18도, 부산은 21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